안녕하세요. 한 번의 사별과 한 번의 이혼을 한 사연이 참 많은 50대 남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치매 걸린 지 몇 년 되신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다 드리고 왔습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참 아픕니다.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을 때만 해도 어머니를 끝까지 제 손으로 모시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치매라는 병은 감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참 불효자죠?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한 번의 사별과 한 번의 이혼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3번이나 아프게 했으니 이번 생에서 저는 어머니에게 아주 큰 죄를 지은 효자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기억이 돌아오실 때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들아, 네 잘못이 아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야. 이 어미도 너한테 말 못했지만 그보다 더한 일도 겪으며 살았다. 절대 좌절하지 말고 은수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라.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죄송해하는 저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라며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도 들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제가 선택한 일이 잘한 선택인지 아니면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참고 아량을 베풀어야 했던 것인지 판단을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20살 후반에 3년 동안 연애를 했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모든 게 비슷한 사람이기도 했고 양가 부모님들에게도 서로 최선을 다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기에 더할 나위가 없었죠. 그리고 저희 둘 사이에는 토끼 같은 딸도 태어났습니다. 눈은 저를 닮았고 입은 엄마를 닮은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선물 같은 딸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쯤 아내의 몸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여보, 나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식구들 다 암으로 돌아가신 거 알지? 나도 왠지 암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암일 것 같다는 아내의 말에 저는 애써 부정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찾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께 검사 결과를 듣는데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정한 말기입니다.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셔서 잘 모르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미 다른 장기에도 암이 전이가 됐습니다. 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내가 병원에 찾았을 때 이미 아내는 최정한 말기로 더 이상 손도 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삶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희망을 놓은 것인지 급속도로 몸이 악화되었습니다. 여보, 하루라도 더 나랑 우리 은수 곁에 있어줘야지. 왜 자꾸 빨리 떠나가려고 해. 나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여보, 우리 은수 잘 부탁해. 당신이라면 우리 은수 잘 키워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새 장가가도 원망하지 않을 거니까 나한테 미련 갖지 말고 좋은 사람 나타나면 새 장가도 각오해. 알겠지? 최정한 판정을 받은 아내는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죽고 난 후 저는 평생 홀로 딸아이를 키워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내가 또 다른 여자를 만나 산다는 것은 아내에게도 죄스럽고 저 스스로도 그러지 못할 것 같았죠. 아내가 죽고 3년 동안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새장가 이야기 같은 건 감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자마자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의 재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원철아, 이제 슬슬 재혼 생각도 해봐야지 않겠니? 너도 너지만 우리 은수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은수도 크기 전에 재혼을 생각해 보려무나. 딸아이나 사춘기 되면 아빠보다 엄마 손이 더 필요하게 될 거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점점 커가는 딸을 생각하면 재혼을 고려해봐야겠지만 저는 재혼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재혼을 권유하는 어머니의 주변 지인들의 말을 무시하며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도 이번에 운동회 엄마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엄마 없어서 엄마랑 같이 못 갔지. 은수는 아빠랑 할머니랑 가야 되지. 아내가 죽고 난 후 생전 엄마를 찾지 않던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엄마를 찾았습니다. 은수야,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잖아. 아빠가 엄마 대신해서 맛있는 도시락도 싸들고 가고 그날 은수 머리도 더 예쁘게 묶어줄게. 그러면 안 될까? 은수도 엄마 하늘나라에 있는 거 알아. 근데 나도 엄마랑 같이 가고 싶어. 우리 반에서 나만 엄마가 없어. 왜 나만 엄마 없어? 왜 우리 엄마만 빨리 하늘나라로 간 거야? 딸아이는 엄마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다는 걸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입학하고부터는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다며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다 엄마랑 손잡고 다니는 걸 보니까 은수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은수 애비야, 내가 그랬지 않냐. 은수 생각해서라도 지어오느라고. 예미가 좋은 사람으로 찾아볼 테니까 눈 딱 감고 한 번만 손 봐봐라. 어? 결국 저는 딸아이를 생각해 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자리에 나갈 때마다 될 대로 되라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가서 그런지 만나는 족족 한 번 이상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걸 상대방도 금방 눈치채기도 했습니다. 이원철 씨는 표정이나 말투 보면 여기 억지로 나온 사람처럼 보이네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한테 이원철 씨 태도가 무례한 태도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남의 소중한 시간 뺏지 말고 선 보기 싫으면 나오지를 마세요. 가끔 어떤 사람은 저에게 무례하다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번이 넘는 선자리에 나가고 난 후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제가 어머니에게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됐어요. 저도 할 만큼 했고 어머니도 할 만큼 하셨어요. 은수는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세요. 은수가 지금은 엄마 찾아도 나중엔 아빠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원철아,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나가봐라. 이 애미 마지막 부탁이다.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으로 저는 어머니가 추천해 주신 마지막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선을 보는 상대는 첫 인상부터 참 침울해 보이는 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희라고 합니다. 축 처진 어깨에 자신감 없는 목소리, 그리고 불안한 시선 처리.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 중 가장 불안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리만큼 저는 그 사람의 자꾸 마음이 끌렸습니다. 태희 씨, 다음 주 주말에 시간 되나요? 토요일에 같이 점심 먹을까요? 10번 넘는 선을 보면서 다음 약속을 잡은 사람은 마지막 선 상대가 유일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데이트를 더했는데 상대방은 저를 만나면 만날수록 말수가 더 늘기는 했지만 웃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장미꽃 한 송이를 사서 데이트에 나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태희 씨 오다가 보이길래 샀어요. 태희 씨, 좋아하는 꽃 있어요? 다음엔 그걸로 사다 드릴게요. 데이트 내내 단 한 번도 웃어 보이지 않던 상대방은 제가 건넨 장미꽃 한 송이를 받아들고 어둠을 다 물리칠 것만 같은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두 번째 운명의 상대를 찾은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그런 예감을 믿고 마지막 선자리에 나온 그분과 재혼을 했습니다.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침울하고 우울하게 짝이 없던 사람이 바로 저희 두 번째 아내가 된 것이었죠. 재혼 후 아내는 제 딸아이에게 친엄마만큼이나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제 앞에서만 그런 척하는 계모가 아니라 딸아이도 아내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낄 만큼 딸아이에게 잘해주었죠. 여보,
어떻게 보면 우리 은수, 당신한테는 짐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아이인데, 친딸처럼 마음 써주고 잘 챙겨줘서 고마워. 당신이랑 우리 은수 가까워지지 못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괜한 걱정이었나봐. 당신한테 내 과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첫 결혼해서 나는 남편이 바람난지도 모르고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 했어. 내 평생 소원이 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거였거든. 비록 은수는 내 배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당신 애니까 당신 애가 곧 내 애 아니겠어? 은수 친엄마한테 나는 참 감사할 뿐이야. 이런 예쁜 딸을 낳아주고 가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은수 친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은수 잘 키워보려고. 아내의 그런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에게 더 잘했습니다. 전처와 사별하고 난 후 저에게 두 번 다시 가정의 행복 같은 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아내 덕분에 저는 다시 가정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재혼 후 생각보다 잘 살자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몬철아, 네가 재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니 이 애미는 기분이 너무 좋다. 은수 엄마 죽고 네가 평생 슬픔을 감추고 혼자 살까봐 걱정을 했는데 직장을 찾아서 참 다행이야. 너희 식구들 잘 사는 모습만 봐도 엄마는 배가 부르니 이 어미는 신경 쓰지 말고 니처럼 은수한테 더 신경 쓰면서 살아라. 어머니는 제가 재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시다며 본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된 입장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재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어도 어머니를 돌보는 게 아들이 된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2주 뒤면 어머니 생신인데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초대할까? 아니면 좋은 한식당 예약해서 거기로 갈까? 당신 나랑 재혼하고 맞는 어머니 첫 생신이니까 집으로 초대하는 게 낫겠지? 어머니의 생신을 챙기자는 저의 말에 아내가 갑자기 정색을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죠. 여보, 내 말 안 들려? 다 들었으면 왜 갑자기 딴청이야? 집으로 모시기 힘들면 한식당 예약할까?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어머님은 당신 엄마잖아. 당신이 알아서 챙겨야지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어머니 일은 자식인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 아내의 냉정한 말에 솔직히 엄청 당황했습니다. 사별한 전처는 저희 어머니를 그 누구보다 잘 모셔줬기 때문에 아내의 모습이 더 당황스럽게 느껴졌죠. 그땐 아내의 반응이 너무 놀라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다가온 명절에서 결국 아내와 저는 그 일로 다투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은 제사랑 차례 둘 다 지내는 거 알지? 어머니가 음식 준비해야 된다고 이번 설에는 하루 일찍 오라고 하시네. 그래도 괜찮지? 이 말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덜덜 떨면서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역시나 아내는 이번에도 정색이라는 정색은 다 하며 말했습니다. 차례는 차례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는 당일 아침에 갈 거야. 어머님은 왜 나보고 하루 일찍 오려고 하시는 거야? 필요하면 당신이 가서 하거나 아가씨가 하면 되잖아. 재수씨도 하루 일찍 가셔서 하는데 당신이 안 가면 뭐라고 하겠어? 힘들겠지만 명절에 봐야 1년에 2번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나 봐서라도 좀 참고해주면 안 될까? 저의 말에 아내는 들고 있던 넥타이를 저에게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당신 봐서라도 못 참아. 솔직히 말해서 자식인 당신이랑 도련님이랑 아가씨가 해야지. 왜 며느리인 나랑 동서가 제사상을 차려야 돼? 그리고 나는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가까이 지내봤자 좋을 일 없다고 생각해. 고부관계 갈등 안 일으키려면 최대한 떨어지내는 게 좋아. 아내의 논리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내와 제가 가족이면 제 부모도 아내의 가족이고 아내의 부모도 제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말에 기분이 나빠 아내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어려운 거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3번 있는 명절이랑 제사만 챙겨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힘들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대놓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분이시면 몰라. 우리 어머니 며느리랑 딸 구분 두지 않고 모두에게 잘해주신다고.
당신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 근데 어떻게 며느리랑 딸이랑 똑같아? 대하는 건 그렇게 대해도 마음으로는 다르다고. 그리고 당신 나한테는 어려운 거 부탁하는 거 맞아? 당신 진짜 말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인연 이렇게 맺어준 것도 우리 어머니인데 당신은 우리 어머니한테 고마운 마음도 없어?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한 생각이지만 아내가 우리 이렇게 엮어준 저희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다는 아내가 배응망덕해 보였었죠. 아내와 한바탕 싸우기는 했지만 가족들 보는 눈도 있어서 억지로 아내를 데리고 하루 일찍 어머니 집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저희 부부 얼굴에 싸운 게 티가 났는지 엄마가 물어보시더군요. 너희들 여기 오기 전에 싸웠니? 둘 다 표정이 왜 그렇게 똥 씹은 표정이야? 어머니의 질문에 아내는 고개를 휙 하고 돌려버렸습니다. 그 모습도 어이가 없었지만 어머니에게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았던 제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별일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 말을 좀 안 들어서 이 사람이 토라져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유, 너는 그러게 왜 애미 말 안 듣니?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그랬지. 무조건 애미한테 져주고 살라고. 그래야 행복해진다고. 네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차례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기 싫다는 아내에게 명절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던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어머니가 당황해 하시며 저를 막아 세우셨습니다. 아이고, 네가 언제 주방에 들어갔다고 네가 한다고 그러냐? 됐다. 우리 여자들끼리 하면 금방 하니까 너는 네 동생이랑 소파에 앉아나 있어. 은수애미야, 네가 주방으로 들어와라. 주방으로 들어오라는 어머니의 말에 분명 아내가 기분 나빠할 걸 알았던 제가 아내의 입을 막으려고 아내를 바라보았을 때는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아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어머님. 저 그런 거 잘 못하고요. 그리고 은수 아빠가 한다고 하는데 왜 굳이 저를 시키려고 하세요? 저희 친정집에서도 주방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은수 아빠 시키세요. 저는 은수 숙제 좀 봐줘야 돼요. 아니, 시집을 왔으면 이런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너 이전 시댁에서는 이런 일 전혀 안 했어? 네? 안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은수 아빠 보기보다 꼼꼼해서 요리도 잘하니까 어머님 아들한테 시키세요. 아내의 말에 어머니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수를 내뱉으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재수 씨가 눈치를 보며 어머니의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님,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냥 저희들이 해요. 형님은 은수 숙제 봐줘야 된다잖아요. 아주버님은 거실에서 쉬시고 형님은 은수 숙제 봐주세요. 제가 할게요. 결국 어머니는 재수 씨 손에 이끌려 주방으로 들어가셨고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딸아이를 데리고 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도 빈 방으로 들어가는 아내를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당신 진짜 도대체 왜 그래? 나랑 둘이 있을 때는 몰라도 어머니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나중에 나한테 속상했던 거 이야기해도 충분하잖아. 여보, 은수 앞에서 우리 큰 소리 내면서 싸우지 말자. 그거 애 정서에 안 좋은 행동인 거 알지?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딸아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딸아이도 아내의 말에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말이 맞아. 어른들은 어린들이 앞에서 싸우면 안 됐지. 그리고 엄마 진짜 내 숙제 봐주기로 했단 말이야. 아빠는 봐달라고 해도 모른다고 하잖아. 딸아이가 나서서 아내의 편을 드니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아내의 태도는 화가 났지만 제 딸아이와 죽고 못 사는 아내를 보면서 양가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내는 굳이 먼저 저희 어머니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딸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아이 교육에 미쳐 살았습니다. 제 눈엔 그게 아내의 낙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번 생신에는 은수 엄마랑 은수는 못 왔어요. 은수 다음 주에 수학 경시대회 나간다고 해서 학원 특별반에 들어간다고 오늘 학원에 갔거든요. 애미는 은수 학원 보내놓고 와서 잠깐 밥이라도 한 숟갈 듣고 가지.
은수애미가 은수 보느라 고생이 많구나. 요즘은 애들 엄마들이 애들 학원 보내놓고 차 안에서 대기하거나 근처 카페에서 애들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수 엄마도 은수 학원 근처에서 은수 기다린다고 해서 못 왔어요. 요즘 은수 엄마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내는 자신도 딸아이의 교육 수준에 따라가야 된다며 딸아이에 맞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손녀를 위해 노력하는 며느리를 보며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수애미가 하고 싶다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둬라. 원철이 너는 은수애미한테 잔소리할 생각하지 말고 집에 일이 있으면 그냥 너만 와. 알겠지? 아내 덕분에 딸아이는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모든 우등생을 둔 엄마들이 고대한다는 외고에 진학했습니다. 딸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엄마 껌딱지처럼 엄마에게만 붙어 다니고 아빠가 아닌 엄마만 찾았습니다. 여보, 이번 부부동반 모임에 난 못 갈 것 같아. 은수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등하교를 내가 직접 시켜야 될 것 같거든? 그리고 당신 오늘 퇴근하고 한의원 가서 은수 약 좀 받아와줘. 여보, 은수 이제 18살이야. 등하교 정도로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당신 언제까지 당신 일상도 없이 은수만 바라보고 살 거야? 여보, 지금이 은수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야. 적어도 대학교 갈 때까지는 내가 돌봐줘야 되니까 당신 2년만 기다려. 아내가 너무 딸에게만 매달려 사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을 했지만 딸은 그런 아내의 관심과 사랑이 너무 좋았는지 오히려 저에게 그러지 말라고 나무랄 때가 많았습니다. 아빠, 나 엄마 없이 못 살아. 엄마 말대로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등하교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아빠는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 왕복 2시간이야. 특히 요즘 같을 땐 등교하는 길에 진이 다 빠져서 학교 가면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니까. 그나마 엄마가 데려다 줘서 다행이지.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진작에 나가 떨어졌을 거야. 은수 학교 집에서 멀다고 내가 근처로 이사 가자고 했을 때 당신이 이사만 가졌으면 그나마 내가 여유로웠을 텐데 이거 다 당신 때문이야, 알지? 아내가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죽고 못 사는 두 모녀를 억지로 떼어놓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대로 딸아이가 대학교에만 입학하면 그 후로는 아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 제가 참고 기다리기로 했죠.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입시 준비로 아내와 딸아이 모두 한창 바쁠 때였습니다. 파출소에서 제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는 자씨 아드님 맞으실까요? 여기 파출소인데요. 아는 자씨가 길을 잃어서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모시러 좀 와주시겠어요? 어머니가 길을 잃었다는 전화에 놀라 파출소로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맨발에 엉망진창이 된 모습으로 파출소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여기서 5분만 가면 어머니 집인데 길을 잃어버리셨다뇨? 저의 질문에 어머니는 초점 없는 공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자 경찰관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볼 때 어머니 지금 치매이신 것 같은데 아드님은 모르고 계셨나요? 어머니가 치매 같다는 경찰의 말에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어머니는 치매가 맞았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진작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는데 자식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그 사실을 숨기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혼자 집에서 지내시지 못할 정도가 되셨던 것이었죠. 여보, 아무래도 어머니 우리 집에서 모셔야 될 것 같아.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어머니 절대로 혼자서 둬서는 안 될 정도시래. 서방님 문보신데? 서방님이 어머님이랑 더 가까이 사니까 서방님이 모시는 게 낫지 않아? 그래, 나보다 동서가 더 어머님이랑 친한데 동서가 모시는 게 맞지. 큰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동생한테 어머니를 맡겨. 당신 힘들겠지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머니 우리가 모시자. 모시다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요양원도 생각해보자고. 어? 이번엔 제가 막무가내로 아내에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아내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전화에 손을 뿌리치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 서방님도 못 모신다고 하면 그냥 요양원으로 보내.
마음은 아프겠지만 어머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게 자식들이 위한 일이라는 걸 어머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당신은 장모님이 치매에 걸리셔도 이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 엄마 치매에 걸렸었어도 나 이렇게 했어. 당신은 은수 생각 안 해? 지금 은수한테 가장 중요한 시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이 시기를 잘 보내야지 내년 고3 때도 텐션 유지하면서 수능 볼 수 있다고. 내가 어머니 모신다고 정신 팔리면 우리 은수 망가지는 거 순식간이야. 저에게도 딸아이의 대학 입시가 중요했지만 어머니의 치매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절대 모시지 못한다고 했지만 저는 결국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온 날 아내는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나 못한다고 했잖아. 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했잖아. 근데 왜 당신은 내 말을 안 들어? 제 앞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싶지 않다고 우는 아내를 보며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1년만이라도, 아니 몇 달만이라도 우리가 어머니 모시자. 어머니 지금까지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단 말이야. 당신한테 내가 어떻게든 보답할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자식돌이 할 수 있게 당신이 조금만 도와줘. 제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자 아내는 결국 제 뜻을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된 거 최선을 다해서 모시기는 할게. 근데 나도 버거울 땐 당신 마음 아프겠지만 어머님 요양원에 보내기로 하자. 딸아이도 마치 한번 키워본 것처럼 능숙하게 키우던 아내는 치매 걸린 어머니도 간병 경험이 있는 것처럼 능숙하게 모셨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다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 아내가 치매 걸리신 어머니를 방치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아내는 제 어머니를 마치 자신의 어머니만큼이나 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있으실 때보다 어머니에게 더 잘해주었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게 되면 이 집 당신 명의로 돌려줄게.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지내시든 모르겠지만 그게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기간 상관없이 어머니 모셔준 당신한테 감사하는 의미로 줄게. 저는 어머니를 모셔주는 아내에게 보답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50평대 아파트의 명의 이전을 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뭘 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치매 걸린 시어머니도 간병하면서 입시생이 된 딸아이도 잘 챙겨줬습니다. 아마 그 1년은 아내에게 정말 정신없는 한 해였을 겁니다. 대망이 딸아이의 수능날, 아내는 딸아이를 따라 수능장으로 갔고 그날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우리 은수 수능 보는 날이에요. 우리 은수 긴장하지 말고 수능 잘 봐서 가고 싶은 대학 갈 수 있게 어머니도 같이 빌어주세요. 아내의 이 손을 줄여주기 위해 어머니를 거실에 모셔다 두고 어머니 방을 청소할 때였습니다. 침대 밑에 새것 같은 흰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길래 이게 뭔가 싶어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종이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 종이는 나 아는 자는 모든 재산을 큰 며느리 정태에게 상속한다 라는 내용이 적힌 유언장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종종 정신이 돌아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 작성한 것 같아 보이는 유언장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놀라기는 했지만 어머니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어머니도 은수 엄마한테 많이 고마우시죠? 어머니가 재산을 은수 엄마한테 다 준다고 해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동생들이 혹시라도 뭐라고 하면 제가 어머니의 유언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은수 엄마 지켜줄게요. 치매 걸려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아픈 본인을 모시는 며느리에게 감사해야 할 줄 아시는 어머니가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날 제가 어머니 침대 밑에서 발견한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는 아내에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몇 달 후 딸아이의 대학 발표 날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은수 서울대 합격했대. 어쩜 좋아. 우리 딸 이제 서울대생 되는 거야. 아내는 딸아이의 대학 합격 발표 결과를 듣고 저를 껴안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우리 세 식구가 가장 행복해했던 날로 기억합니다. 다음날 딸아이의 대학 합격을 축하해주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케이크에 초도 붙였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기뻐하는 저희 식구들과 어머니도 아이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소파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제 딸아이를 부르셨습니다. 은수야, 이리 와봐. 이리 와서 할머니 옆에 와봐. 할머니? 할머니 정신 들어? 할머니 정신 든 거야? 어머니의 정신이 잠깐 돌아온 것 같아 저와 아내도 딸아이와 함께 어머니 곁으로 쫓아갔습니다. 우리 은수 서울대 합격했어? 할머니가 우리 은수 대학 합격 축하해 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우리 강아지 고생했다. 앞으로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해야 돼. 할머니 고마워. 할머니가 축하해줘서 나 너무 기뻐. 우리 할머니 기억 안 잃고 계속 나 기억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할머니, 이거 다 엄마 덕분인 거 알지? 딸아이가 자신의 대학 합격 공을 아내에게 돌리자 갑자기 어머니가 표정을 굳히시며 아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다시 정신 잃으셨나 보다. 어머님 저랑 방에 들어가세요. 오늘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일찍 주무실까요?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어머니가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뭔 철야. 2년이나 정신 들 때마다 유언장 쓰라고 나를 얼마나 못살게 그러는 줄 아냐? 내 방 뒤져보면 내가 2년한테 내 재산 다 남기고 죽겠다고 적은 유언장이 있을 게다. 그거 다 2년이 시켜서 쓴 거니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보, 어머니 지금 다시 정신 잃으신 것 같으니까 어머니만 믿지 마. 나는 유언장 같은 게 있는지도 몰랐어. 유언장 안 쓰면 나 정신없을 때 갖다 버리겠다고 협박하지 않았니? 원철아, 그뿐이 아니다. 이 못된 것이 내 재산 자기한테 다 안 주면 은수도 구박하고 집에서 내쫓아버릴 거라고 하더라.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은수를 가지고 나를 협박했어. 어머니의 말에 아내가 안절부절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당황해하는 모습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저와 딸이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고 믿지 못하고 있자 어머니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작은 수첩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여기에 다 적혀 있다. 내가 정신이 들 때마다 은수애미 몰래 적어둔 일기야. 은수애미가 나한테 한 짓을 여기에 다 기록해 두었으니 네가 읽어봐라. 원철이, 너는 이 애미 말을 무조건 믿어야 돼. 그래야지 은수가 살아.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시듯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기억을 잃기 전에 모든 것을 폭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셨죠. 저는 어머니가 건넨 수첩을 건네받고 한 장씩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이게 다 사실이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정말 이런 짓들을 했어? 저의 질문에 아내는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됐는지 한참을 어버버거리더니 결국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어머님 딸이야? 내가 어머님 자식이냐고. 나 어머니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남. 내가 어머님이랑 남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치매 걸린 내 부모 모시는 것도 힘든데 치매 걸린 남의 부모 모시는 게 쉬운 줄 아냐고. 나도 힘들고 지쳐서 그랬어.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무리 그래도 아픈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안 되지. 어머니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셨겠어. 그리고 뭐? 은수를 내쫓을 거라고? 당신 은수 엄마 맞아? 딸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아내의 눈빛이 슬프게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딸 이야기 앞에서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죠. 아내가 딸아이에게만큼은 진심인 걸 알았지만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용서가 안 된다. 당신이 이런 짓을 저지른 그 이유도 난 납득이 안 돼. 당신은 나한테 신뢰를 잃었으니까 지금 당장 짐 싸서 여기서 나가. 아빠, 안 돼. 엄마 추천하지 마, 제발. 나 엄마 없이 못 사는 거 아빠도 잘 알잖아. 나 엄마 없으면 진짜 못 살아.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자 딸아이가 아내를 막아섰습니다. 모든 걸 다 들은 딸아이지만 엄마 없이 못 산다고 울리며 아내를 막아선 것이었죠. 은수, 너 방으로 들어가. 너는 할머니 말씀 못 들었니? 네 엄마가 너 가지고 할머니를 협박했다잖아. 그래도 어떡해? 엄마는 내 엄마잖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면서 엄마도 실수한 거니까 아빠가 엄마 한 번만 봐줘. 딸아이의 말에 아내가 딸을 껴안고 울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엄마도 은수 없이 못 살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너 가지고 협박했던 거 다 진심 아니고 은수 너도 알지. 은수 네 말대로 정말 실수였어. 그러면서 아내는 그동안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나 치매 걸린 시어머니 모신 적 있었어. 전 남편이랑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신혼생활도 없이 바로 시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살았어. 그 과정에서 전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던 거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 인간 엄마를 죽어라 모시기만 했던 거야. 아내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걸 몰랐던 저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때부터 내 손으로 모시던 시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 남편이 상간녀를 데려와서는 나를 집에서 쫓아냈어. 더 이상 나 같은 건 쓸모 없어졌다면서. 그래서 내가 당신이랑 재혼하고 그 트라우마랑 어머님이랑 가까이 지내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전처럼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질까봐 무서워서.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해? 진작에 말을 했으면 당신이나 싸울 일도 없고 내가 당신을 이해해 줬을 거 아니야. 다들 말은 그렇게 번지르르 잘하더라. 그래 내가 왜 어머님한테 유언장을 작성하게 받는지 알아? 당신도 나 써먹을 대로 써먹고 버릴까봐 그랬어. 그렇게라도 해둬야지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버림 안 받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도 살고 싶어서 그랬다고. 아내의 사정에 마음이 흔들리고 놀랐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의 과거 기억 때문에 죄 없는 어머니한테까지 그래서는 안 됐지. 멀쩡한 사람도 아픈 사람한텐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어떤 이유라도 나는 용납 못해. 당신이랑 나랑은 시간을 좀 가지는 게 낫겠어. 아내는 자신의 아픈 과거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당연히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 듯 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듣고도 제가 냉정하게 굴자 아내가 눈물을 닦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쫓아내려거든. 그동안 내가 어머님 모시고 은수 키워준 돈은 쥐어주고 쫓아내. 내가 어머님 2년 동안 모신 값, 그리고 은수 10살 때부터 키워서 외고에 서울대까지 보낸 그 값까지 톡톡히 쳐서 달라고. 아무리 재혼을 했다 해도 남의 부모랑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일 줄 알아? 은수한테는 미안하지만 은수 내 새끼도 아닌데 이렇게 키워준 거 당신 고마워야 돼. 딸아이를 10년 동안 키워내주는 값을 쳐서 달라는 아내의 말에 딸이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쓰러진 딸을 보고 달려들었지만 저는 아내를 강제로 집에서 내쫓아냈습니다. 엄마 없이는 못 산다는 딸 앞에서 굳이 저런 소리를 해야 되나 싶었고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이후 아내와 이혼 결심을 하게 됐을 때 제가 딸아이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은수야, 은수는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빠가 엄마 용서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 맘대로 해. 말로 내 새끼라고 하면서 속으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새끼라고 생각하는 엄마는 나도 싫어. 어떻게 자식의 돈으로 생각하는지. 엄마는 아마 나를 자기 보험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맨날 나보고 판검사 돼서 자기 평생 먹여 살려달라고 했었거든. 딸아이가 허락해준다면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딸아이의 의견을 듣고 난 후 아내에게 합의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은수 키우느라 고생한 것은 제대로 쳐서 줄 테니까 조용히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하자. 얼마 줄 건데? 당신 애가 만족 못하는 금액으로 주면 나 바로 이혼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내는 제가 권해준 위자료의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저에게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챙겨준 건데 그게 모자라다며 이혼 소송을 거는 아내가 결심했던 저는 총력을 다해 아내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저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이기게 됐습니다. 이혼 소송을 끝내고 난 후 딸아이가 저에게 문자 한 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내가 딸아이에게 보낸 문자였어요. 아휴, 은수야, 네 아빠한테 엄마 보고 돈 좀 보내주라고 해라. 네가 말하면 아빠도 어쩔 수 없이 들어줄 거야. 엄마가 너 서울대 보내준 거 너도 잊지 않았지. 그러니까 네가 엄마 좀 도와줘. 어쩌나 뻔뻔한 문자든지 그 문자를 보자마자 휴대폰을 박살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분노에 가득 찬 표정을 짓자 딸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문자 받자마자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꺼지라고 쌍욕 날려줬어. 난 아빠 편이니까 엄마한테 절대 돈 보내주지 마. 그 이후로도 아내는 저와 딸아이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면서 말이에요. 이혼 소송에 수임한 변호사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아내는 결국 사채에 손을 댄 듯 했습니다. 이자가 점점 불어나면서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 저에게 계속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내의 인생이 나락을 치고 사채비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모른 척을 하자 아내는 결국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한 듯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 팔절도 없는 짓 하면서 살고 있어. 당신 엄마 천국에 보내고 싶으면 당장 돈 보내. 한 사람 인생 망친 당신 엄마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당신 엄마 죽어서 지옥 가라고 매일 밤마다 기도할 거야. 마지막까지 아내는 저희 가족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아내를 무시했습니다. 역시 무시가 답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대응하지 않고 무시를 했더니 아내는 언제부턴가 저와 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희에게서 나가 떨어져서 다행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딸아이를 보니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던 딸아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라는 존재의 기억이 친엄마보다 두 번째 엄마에 대한 기억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딸아이는 결국 대학교도 한 학기만 보내고 지금은 집에 콕 박혀 지내고 있습니다. 딸아이에게 왜 그런 거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아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딸아이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엄마에 대한 원망을 마음에 품고 그런 마음들과 싸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힘들어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제가 아내를 용서하고 끝까지 품고 갔어야 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이 보실 땐 어떤가요? 제가 아내를 쫓아낸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고 싶지 않지만 어머니 증세도 더 악화되시고 딸아이도 힘들어하니 이 모든 게 다 저 때문인 것 같아 괴롭고 힘듭니다.